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 15명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1년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심의위까지 열리게 된 건데 유족들은 두 사람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심의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검찰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지한 기자, 심의위 열린 지도 이제 6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결론은 아직입니까? 네, 지금은 유가족 협의회 측의 입장을 듣고 있고 이 과정이 끝나면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논의 대상은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도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 최 전 서장은 참사 이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유족 측 의견을 지금 듣고 있으면 검찰 수사팀이나 당사자들 의견은 모두 들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족 측의 의견을 듣고 있고 검찰 수사팀, 김 청장 그리고 최 전 소방서장이 각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유족들은 기소 여부를 외부에 묻는 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된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검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는 몇 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네,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낸 결론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만큼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셈이라는 말도 나와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벌써 5번째 거부권인데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고민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과 유가족이 협의해 3명, 여당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는데 야당 측 주장에 치우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이후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 조사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법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대통령실의 제2요구권을 건의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논의가 먼저라며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운 듯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면서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특별법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상세하게 이 법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인데다가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참사 관련 법안인 만큼 거부권을 논의하는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법안이 정부로 송부되는 19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제2요구권을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최근 과학기술계에선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가장 큰 이슈죠. 대통령실 출신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과학기술계 카르텔 때문에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발을 더 키웠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카르텔 표현이 있는데요. 차관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조 차관 역시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여러 명이 공적인 식사를 했다고 수십만 원 결제를 올렸는데 이게 워낙 비싼 식당이어서 여러 명이 그 가격에 먹을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조 차관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조성경 차관은 지난해 9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이었습니다. 9명이 식사비 26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1인당 식사비 최대 3만 원 규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 저녁엔 1인당 약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만 판매합니다. 저녁에도 단품 식사 메뉴로 단체 예약 가능한가요? 그럼 저희가 저녁은 단일 코스만 가능하세요. 그러면 코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인당 98,000원입니다. 저녁에 26만 원을 썼다면 누군가와 단 둘이 식사했다는 뜻입니다. 조 차관은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님, 광화문 실비 가셨죠? 26만 원 쓰신 적 있으시죠? 그게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자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바로 옆 다른 음식점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게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한 군데는 비싼 데고요. 한 군데는 그렇게 1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실제 해당 장소엔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더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 두 곳 모두에서 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이지만 음식점 이름과 사업자 번호가 다릅니다. 거짓 해명을 한 겁니다. 조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수시로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한 고급 소고기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등심은 98,000원이고요. 안심은 12만 원입니다. 단위가 어떻게 돼요? 110g이에요. 이곳에서 조 차관은 지난해 7월 19일 저녁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6명이 약 2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 달 25일엔 우주청 설립 관련 9명이 약 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월엔 집 근처 또 다른 고급 소고기 전문점에서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9명이 약 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이 액수로는 미역국 드셔야 되는 액수인데 그 여러 명 모아서 다 미역국 이런 밥만 드신 거예요? 고기 안 굽고? 제가 그거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 솔직하게 기록한 거 맞으세요? 전화로 이렇게 막 취조하듯이 하시지 아니, 말고 차관님, 너무 이거 이게 스펙트럼이 국민 넓고. 세금입니다. 차관님, 이거 국민 예,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저는 단 한 푼도 국민 세금을 제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조 차관은 이런 식으로 집 근처 고급 고깃집, 중국집, 스시집, 제과점 등을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대덕단지 아니면은 다 산하 연구기관 소재지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럼 집 앞까지 부르신 거예요? 이쪽 근처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났고요. 조 차관은 운전기사를 배려했다거나 저희 운전하는 주무관님이 있는데 늦게까지 운전을 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지구 환경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후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를 계속 오래 타거나 이런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 현행 업추비 집행 내역엔 회사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증을 위해선 실제 사용처 주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 차관이 업추비를 사용한 음식점들의 정확한 주소와 참석자 등 구체적 정보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경찰이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했다. 피 묻은 와이셔츠도 늑장 수거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산경찰청도 오늘 공식 자료를 내고 증거 다 확보하고 시민들 이용하는 장소라 물청소한 거다. 와이셔츠도 압수수색 영장 받아 확보했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서둘러 피 흔적을 지우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한 걸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이송 약 15분 후인 오전 11시 6, 7분경에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피 묻은 셔츠를 뒤늦게 확보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는 당일날 보관하고 증거물로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죠? 이게 어디 갔는지 찾았더니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이 대표 부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해 알렸다며 고발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진상규명을 위해선 피의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신상공개위원회 재심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신상공개는 오로지 공공이익 등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재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또 현장 물청소는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걸 현지 경찰서장이 고려했고, 피 묻은 와이셔츠는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듣고 즉시 폐기 절차를 멈추게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음모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지역 정치인 수행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필 합의문이 주말 사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는데 정작 피해자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진 배경과 사건의 전말을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근택 부원장은 지난 12일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피해자와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 그리고 현 부원장은 오후 6시 반쯤 경기 성남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기 위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원장은 즉시 사과가 아닌 합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현근택은 부적절한 발언, 부부냐 같이 사냐, 감기도 같이 걸리느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근택이 같이 잤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A 씨는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이거는요, 나한테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협상하자는 자리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현 부원장이 써온 발언문이란 제목의 합의 문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 뒤 잤느냐란 말은 안 했다는 걸 확인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A 씨는 같이 자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A 씨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자리는 3시간 가까이 결론 없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구나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이 상황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제 이석주 씨가 일부 수정을 거친 합의문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A 씨 서명이 없었고 실명까지 노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 부원장은 여기에 합의 내용은 공천심사 결정 뒤에 언론에 공개한다는 조항 추가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말이 자꾸 바뀌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동참해놓고 정의당을 나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탈당계는 다음 주에 내겠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시한을 꽉 채워나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달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에 동참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을 위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즉각 탈당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버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정의당은 유 의원이 정의당 당적을 가지고 신당 창당 활동을 해온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유 의원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뒤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주쯤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는 30일이기 때문에 유 의원은 데드라인을 거의 꽉 채워 탈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창당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실제 결성이 된다면 21대 총선 때처럼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는 성추행을 당하고 군 조직으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상급자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중사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2차 가해를 내버려둔 또 다른 상급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구급대원 부축을 받습니다. 법원에 있던 119 구급차에 탑니다. 고 이해람 중사 어머니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 중사 상급자였던 김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관 중대장과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 박모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사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였고 주변에서 숨을 쉬라고 하자 내가 숨 쉴 자격이나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이중사에 대해서 자기가 잘 보호를 하고 자기가 잘 보살필 테니까 안심하라고 거듭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믿었는데. 김 대대장은 가해자와 이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걸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중사에게 회유 등을 한 걸 알면서도 징계를 미룬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치가 부적절했지만 정황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 군검사의 사건 수사 지연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화당 첫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아이오와주에서 첫 경선이 열리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변수라고 합니다. 현장의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초반 판세를 결정하는 첫 경선인데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마지막 날 유세에 나선 트럼프는 여전히 열정적이었고요. 헤일리는 이성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그리고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20%,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6%였습니다. 트럼프는 대세론을 밀어붙였고요. 헤일리는 상승세에 탔다고 강조를 했는데 저희가 만난 유권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He's not interested in climbing the political ladder career to try to become rich and famous. He already is. So when he makes decisions, he's making decisions in what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I really like her because she is common sense. She's not drama. Her ideas for how to handle the things in our country and the world we're dealing with, I agree with them. 네, 이런 와중에 오늘 트럼프 유세에서는 북한 관련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하죠. 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먼저 그 내용 들어보시죠. Take a look at North Kore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예, 대량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잘 관리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는데요. 최근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이 앞으로 미 대선에서 또 그 이후에도 논쟁의 중심에 설 수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재 아이오와가 추위가 굉장히 심해서 투표 결과의 전수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추운 겁니까? 정말로 춥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기온이었는데요. 1973년 아이오와가 첫 경선지로 자리 잡은 이후 최악의 코커스 한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강태화 특파원이 준비했습니다. 현재 아이오와의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밤이 될수록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찬기단과 강풍이 만나면서 코커스가 진행되는 15일엔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질 거란 예보가 나옵니다. 후보들은 일제히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추위라는 경고가 이어지자 오히려 유권자들을 향해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로 투표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ou can't sit home
If you're sick as a dog, you say, darling, I gotta make it. Even if you vote and then pass away, it's worth it, remember? 마지막 날까지 유세 일정을 소화한 헤일리 후보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Now I get it. I get why you were laughing at me because this is truly cold. But we're going to keep on going anywhere and everywhere. We're going to go all the way until the last hour because we know what situation we're in. 일단 현지 언론들은 적극 지지층이 88%나 되는 트럼프에게 이런 추운 날씨가 더 유리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날 눈길을 뚫고 유세장을 찾은 헤일리의 지지자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모를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And yes, I'm going to go caucus tomorrow, and I'm caucusing for Nikki Haley. And I don't care how cold it is. 김호인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고 파는 나라는 어딜까? 나라별로 순위를 매긴 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을 거래한 돈 중에 우리 원화가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보다도 많았죠. 비트코인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팔고 가격 자체를 좌우할 수준이란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5년 만에 위상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죠. 지난주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ETF를 공식 승인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제도권 금융을 통해 주식 거래하듯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입성을 한 거죠. 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데다 안 그래도 국내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돼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국내 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건 우리 시간 11일 오전 6시였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상품을 사고 팔아온 서학 개미들 역시 이날 밤부터 거래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난 오후 8시가 돼서야 금융당국이 입장을 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 증권사는 이날 거래 가능 공지를 냈다가 오후에 금융당국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바뀌다 보니 현장 직원이나 고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캐나다와 독일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위법 소지 입장에 결국 중개하고 있던 상품 매수를 막고 매도만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현물보다 먼저 도입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까지 막았지만 현재는 정상화했습니다. 혼선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나흘간 3차례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총극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결정은 예정돼 있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혼란만 줬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2017년 대책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국내는 너무 오락가락하잖아요. 처음에 호주나 이런 데 거는 ETF를 하는 거를 뭐라고 안 했다가 미국 거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투자자들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섰고 금융당국은 조만간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올해 16만 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들은 연초부터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센터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났는데 상담해줄 곳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한창 환해야 할 시간인데 불이 모조리 꺼져 있습니다. 책걸상과 각종 자재는 먼지가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이면 센터는 매일 운영돼 왔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는데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발길이 뚝 끊긴 상황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탓에
주요 센터 9곳은 올 1월부터 전부 문을 닫았고 30여 곳은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စင်တာရှိမှလည်းဆင်ပြေမှာပေါ့တကယ်တော့ဒီလိုပုံစံအဲ့ဟာလေးလောက်ကိုကျွန်တော်နိုရုံဘူတို့ဒီနိုရုံချောင်းတို့သွားခဲ့မယ်ဆိုရင်လည်းဟိုဘာသာခက်ခဲနဲ့ကျွန်တော်တို့ဘယ်လိုရှင်းပြမလဲအဆင်မပြေပေါ့ဒီအခုစင်တာရှိရတဲ့အတွက်အဲ့ဒါလေးကတော်တော်လုံသမားတိုင်းအတွက်အဲ့ဒါလေးကတော်တော်ဆင်ပြေလို့ကျွန်တော်ကတော့မြင်တာပေါ့ 체불된 임금을 상의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လုပ်ငန်းကွန်မှာအဆင်မပြေရတော့လာတာမရတာတို့တတိယလှုပ်ချိန်နေလှုပ်လို့ရတဲ့နဲ့ပတ်စံမပေးရတော့ပါတော့ပေါ့အဲ့ဒါလေးကြစင်တာမရှိလို့ရှင်ဒါရဖို့တော့ကိုကအဆင်မပြေဘူးပေါ့ 정부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대면 상담은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인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콜센터도 연계한다고 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콜센터는 이전에도 있었던 부분인 거고 상담 지원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순히 통역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새로 채용해가지고 센터에서 해온 한국어 교육도 언제 어디서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아직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최근 당뇨를 앓는 어린 딸을 기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일가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앓았던 일형 당뇨는 평생 수시로 혈당을 재고 주사를 놔야 해서 환자와 가족 모두 고통스럽고 비용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다른 한쪽의 손끝에 바늘을 찔러 피를 냅니다. 혈당을 확인하고 스스로 주사도 놓습니다. 몸에 붙인 기기를 교체할 땐 매번 아픕니다. 걔는 시 다 떼줘야 돼요. 아파. 일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식습관이 주요 원인인 2형 당뇨와는 전혀 다릅니다. 환자와 가족은 모든 게 다 힘겹습니다. 손으로도 그래도 10개는 맞았던 것 같아요. 3, 4시 이후에 잠이 들고 다시 또 아침에 아이 또 케어하려고 또 일어나고. 혈당 관리 기기 구입도 큰 부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9개 사는데 36만 얼마. 그 9개면은 한 개에 3.5일을 쓰거든요. 소아 내분비 병의원도 전국에 70여 곳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 뭘 어떻게 먹여야 되고 주사를 얼마만큼 어떻게 놔줘야 될지. 최근 한 부부가 일형 당뇨로 투병하던 9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며 정부는 일부 대책 시행을 앞당겼습니다. 19세 미만에겐 당뇨 관리 기기의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평생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상당한데 성인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진단받으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질환인데 일부 연령층에 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대한당뇨병학회는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형 당뇨를 중증 난치 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재작년 서울 화곡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가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피를 많이 흘렸지만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는 이상엽 기자의 북을터뷰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데는 솔직히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 화곡동의 한 산부인과 30대 산모가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당시 36살 조은서 씨입니다. JTBC는 화곡동 30대 산모 사망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지금 사인이 과다 출혈이잖아. 출산 당시에 피를 왜 그렇게 많이 흘렸는지, 제때 수혈이 안 된 건지, 대학병원에 빨리 못 갔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 씨는 오전 10시 23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의식을 잃고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상황이 기록된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대학병원에 빨리 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정도 다니는 병원이니까 그 정도면 이제 가깝고 이러니까 금방 연락이 될 줄 알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못 받겠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을 가는 데가 참 걸렸어요. 이제 서울도 안 되고 이제 목동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쪽으로 빨리 구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급작스러운 출혈,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혈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그 시점에서부터 후송하기까지 시간이 솔직히 길지는 않았어요. 취재 결과 조 씨는 출산 직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난 12시 15분 의료진은 조 씨를 대학병원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출혈부터 대학병원 이송 결정까지 1시간 45분. 병원은 이때 수혈과 지혈이 제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조 씨는 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던 걸까? 국가수 부검 결과 조 씨의 사인은 태반 유착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태반 유착은 출산 후 자궁과 태반의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검찰에선 의사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전문기관 감정서상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버지는 1985년 여름이 떠오릅니다. 딸이 태어난 해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애기한테서는 아무런 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간간히 기침과 함께 재채기를 하는 것 외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이 태명은 있었어요? 네, 태명은 행복이었어요. 아파트부터 해야 돼갖고 행복주택을 넣어갖고 행복이로 했었어요. 당첨됐는데 못 들어갔죠. 같이였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런 딸이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아이 가슴이 부서지라고 계속 심폐소생하는 광경을 보고 그건 제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갖고 내려오라. 내 아이가 너무 아프다. 내려오라. 병원은 JTBC에 산모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아쉽다고 알려왔습니다. 취재진은 담당 의사에게도 여러 번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산모가 당한 의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다시 수사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아버지 세상은 어떤 것 같으세요? 딸아이가 있을 때는 사실 그게 빛이었다는 걸 사실 제가 몰랐어요. 근데 딸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우리 딸아이와 밝음 속에 같이 살고 있었구나. 아, 근데 이제 그 반대죠.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심위 노조 등은 수사해야 할 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어떤 거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이 오늘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사에 흘러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0일 만입니다. 얼마 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류 위원장이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를 심사해달라고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방심위 노조 등은 반발했습니다. 명백히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라는 목적의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안의 본질을 민원 사주 청부 심의 의혹이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청부 민원 수사도 서울 양천서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주요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언론노조는 공익신고자를 색출해도 류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늘면 자연스레 세수도 는다며 대기업 감세 논란은 거짓 선동이라고도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2047년까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대에 들어서는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만 23조 원 넘게 줄어드는 등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65조 원에 달하는 상황. 이른바 대기업 퍼주기 논란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액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늘면 자연스레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많은 전력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원전 확대 필요성도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R&D 예산 삭감 비판을 의식한 듯 내년 R&D 예산을 만들 때는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R&D 예산은 사업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한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 여성을 신고한 사람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경찰이 더 수사를 해보니 피해 여성의 직장 상사도 여기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한 보험사에서 설계사로 일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자정쯤 술에 취한 상태로 200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갈 거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아무데나 계시면 돼요? 단속은 없어요.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이 음주운전을 신고한 박모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 남성 4명이 차량 2대로 A씨를 미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회사부터 저녁 약속 장소까지 최소 40km를 미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A씨의 직장 상사인 지점장 강모 씨 명의의 차가 미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 씨가 미행 당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여러 번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디야? 내가 달려갈게. 아니, 제가 가야죠. 어디요? 집이야? 아니요. 멀리 왔어요, 멀리. 멀리가 어디요? 경찰은 강 씨와 박 씨가 미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누가 미행을 먼저 하자고 한 건지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만 보던 일이라서 근데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랑 연관된 사람이 나오니까 더 무섭고. 회사 측은 강 씨를 지점장에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60대 경비원이 10대 학생에게 이렇게 맞아 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사과받았으니 처벌은 됐다고 했는데 주말 사이 학생들이 찍은 걸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퍼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비원은 내 손주 같아 넘어가려 했는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며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남학생과 여학생 무리가 웃고 떠듭니다. 그중 한 남학생, 다가오는 경비원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내리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이 직전 꾸중을 듣고 이미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파란불 세우는 폴대가 있어요. 그걸 여자애들이 잡아들이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친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럼 촬영을 하자. 학생은 거칠게 달려들었고 경비원은 머리를 맞고 그대로 기절합니다. 성범폭행인데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절한 부분을 상해로 평가를 했고 더 많이 맞은 경비원도 사과를 받고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하나가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사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도 어디 한번 사고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 경비원은 학생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안에서 기름통이 발견돼 방화로 추정이 되지만 누가 불을 지른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길은 창문을 뚫고 위로 번져나갑니다. 물티가 날아다니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고압 살수차가 물을 뿌려대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한밤중 큰 불에 주민들은 소리치며 상황을 알립니다. 불 많이 나는데? 저 윗집이 더 걱정이야 지금. 어젯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난 모습입니다. 먼저 굉음과 폭발이 있었고 곧 불이 붙었습니다. 폭발 소리는 진짜 살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폭발 충격에 유리창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바로 위층 외벽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는 20리터짜리 기름통이 있었고 발화 지점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저기 기름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발화 지점은 한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한 서너 군데 방, 거실, 안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경찰은 다른 침입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기 하남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상가 건물 고깃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주와 직원들이 출근했을 시간인데 몇 분 늦게 나온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올라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지나던 흰색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상가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연기도 나고 먼지도 많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현실감이 없었고 승용차가 부수고 들어간 곳은 고깃집 주방이었습니다. 가게 주방은 시멘트와 유리 조각 등 잔해가 뒤섞여 엉망이 됐습니다. 가장 앞쪽에 있던 식기세척기는 이렇게 가게 안쪽으로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분과 손가락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운전자도 의식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곧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차 보닛 위로 올라갑니다. 차가 부서지고 구부러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유리를 깨고서야 여성을 탈출시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3분쯤이었습니다. 평소 이 가게 주인은 오후 3시면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이날따라 단지 몇 분 지각하는 바람에 위험을 피했습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안고 서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지각을 해줘서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올 때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확 밟을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 사람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1995년 처음 나온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시대 유감은 당시 노랫말이 반사회적이라는 검열을 당했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건너뛰어 2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부르는 시대 유감입니다. 원곡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에 중간중간 현대적인 변주가 실렸습니다. 서태지 역시 29년 만에 원곡의 뮤직비디오를 내놨습니다. 세상을 꼬집듯 톡톡 튀고 반항적인 이 노래, 그러나 웃고 넘길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어둠이 있습니다. 1995년 이 노래는 사전 심의에서 가사가 반사회적이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수정 지시를 받습니다. 세상을 향한 비판적 시선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엔 심의에 걸리면 가사를 고쳐 발매했지만 서태지는 가사를 뺀 연주곡으로 시대에 대한 유감을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에선 언젠가 자유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1년도 안 돼 현실이 됐습니다.
시대유감 논란으로 당시 가수 정태춘 씨가 주도하던 사전심의 폐지 운동에 힘이 실리자 국회는 법을 바꿨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서태지는 이듬해 원래 가사가 담긴 온전한 노래를 다시 내놨습니다. 그 후 28년 우리 가요는 여러 금기에 도전하며 자유와 상상력을 풀어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시대를 바꾼 노래는 이젠 시대를 넘어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0.9도에 그쳤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다행히 낮부터 차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은 내일 아침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대전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청주 4도, 광주 창원 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영하권의 추위는 없겠고요. 충청 이남과 영동에 비나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